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다급할 때는 숨이 넘어가듯 도와달라고 해놓고 잘 되니 필요 없다고 하네요. 누가요? 바로 시모입니다. 갈라서 너 같은 애는 구제불능이야.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다신 가게 고집이고 얼씬거리지 마라. 우리 앞길을 지가 막은 줄도 모르고. 어머니, 이 가게 우리 아버지가 차려준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러세요? 그리고 남편도 제 앞길 막은 거나 다름없어요. 너 아니면 우리 아들 달라졌을 거야.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가게 하나 차려줬다고 유세는. 그러니까 내 아들 무시하지. 당장 나가! 평소에 착했던 시모가 저를 매몰차게 몰아붙였습니다. 참다 못해 남한테 큰 소리 한번 안 내본 선한 아버지가 남편의 가게를 아주 박살을 냈어요. 왜냐고요? 제 자식 무시하는데 참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한편으로 시원해서 그동안 체증이 말끔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남겨보네요. 우리 시모는 말이죠. 아들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과보호를 어찌나 했던지 신우들이 눈뜨고 못 봐줄 정도였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편은 라면 하나 끓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딸보다는 무조건 아들 편만 들던 시모는 옷도 남편 것만 사고 맛있는 음식도 남편만 따로 불러내서 입에 넣어줄 정도였어요. 남편 위로 신우만 둘 있는데 남매 간에 싸우기라도 하면 무조건 신우들 잘못이라며 매질까지 했대요. 대학은 당연히 남편만 나왔고요. 신우들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시집을 보냈다고 해요. 들어보니 공부는 신우들이 더 잘했다는데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남편의 앞길 막는다고 시모는 화만 내셨대요.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시모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죠. 나는 아들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 집안에서 아들 없었으면 나도 없어졌을 거야.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 타령을 왜 그렇게 하는지. 시모에게는 우리 남편이 태양이고 희망이었어요. 남편 말이라고 하면 하늘의 별도 따줄 기세였죠. 시모의 시모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난리를 쳤대요. 시부는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 이혼하고 지금의 시모와 결혼했어요. 시모는 시집 온 그날부터 아들을 낳으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태어난 후에 시모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요. 부엌에 서서 찬밥을 물에 말아먹었다면 아들을 낳고는 자신의 시모에게 밥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기만 들어서는 무슨 자동차 없이 소달구지만 타고 다니는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남편이 88 올림픽 때 태어났으니 그렇게 오래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던지 시모 머리에는 아들로 인해 얻게 된 기쁨만 가득했어요. 저도 나름 사랑 듬뿍 받고 자랐지만 남편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시모가 아침마다 남편 머리도 감겨줬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여파가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남편은 의존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 저한테도 엄마처럼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아내지 엄마가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니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했고요. 늘 대접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천성은 착해서 술, 담배, 여자 문제는 없으니 참아주고 살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어요. 대학생 때 갑자기 애가 생기다 보니 결혼을 서둘러 하게 되었거든요. 시모는 저를 난잡한 여자로 취급했지만 저는 남편이 첫사랑이고 처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이 하얀 남편이 왜 그렇게 좋은지 눈꺼풀에 콩깍지가 제대로 박혀버렸거든요. 겁도 없이 밤을 함께 보내다 보니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23살 같은 나이였던 남편과 저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야, 나 임신했어. 어떡해? 아버지 아시면 너랑 나랑 다 죽은 목숨이야. 우리 엄마 알면 난리가 날 텐데 혹시 아들일까? 그럼 괜찮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알아 그걸? 그리고 지금 시대에 무슨 아들 타령이냐? 아무튼 결혼해 당장. 저희 아버지가 엄한 편은 아니었지만 대학 졸업반인 딸이 졸업장 대신 초음파 사진을 들이면 기함할 것이 뻔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시모의 생각이 문제였어요. 같은 대학 커플이라고 해도 저를 무슨 막 굴러먹은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너 뭐야? 어디서 굴러먹은 개뼈다귀 같은 개집애가 남의 아들 신사를 망쳐? 배라도 부르면 내가 결혼이라도 허락할 것 같아? 시모는 남편에게 이야기 들었다며 당장 만나자고 해놓고 별다방에서 저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대학가 앞이라 다들 공부 중인데
무슨 막장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이 들리니 삽시간에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 있죠. 저는 말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살면서 막장 드라마 여주가 되는 건 드물잖아요. 저는 그런 드라마 보면서 질질 짜는 여자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요. 막상 당하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졸업도 못하고 임신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성인 남녀가 서로 좋아서 저지른 일인데요. 왜 저만 이상한 여자 취급을 당해야 하죠? 왜 저만? 그러지 마세요. 상원이도 문제라고요. 제가 그렇게 피임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듣더니 상원이가 결혼하자고 했으니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여기 대학 동기들도 있을지 몰라요. 조금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시끄럽다. 당장 일어나. 우리 아들 창창한 앞길 망쳐놓고 당장 일어나 병원 가게.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시모가 어느 날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울먹거리더라고요. 미안하다. 저번에 내가 미쳤나 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 사과를 받아줄 수 있겠니? 네? 다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뱃속 아가가 다 들어요. 그래, 미안해. 몸은 어떠니? 저번에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소리를 질렀지. 미안하구나. 우리 잊고 서로 잘 지내보자. 응? 네. 그럼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자식이 갑자기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내가 이성을 잃었어. 다시 한번 미안하다, 아가야. 이러는 거 있죠? 그때는 정말 사과하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믿었어요. 어려서도 그랬고 배가 불러오는데 결혼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의 태도 변화는 나중에 보니 이유는 아버지가 건물주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변두리도 아니고 잠실 부근에 8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모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아마 그때 지금의 나이였다면 애가 셋이라도 그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시모가 결혼 생활에 무슨 영향이나 끼칠까 생각 못했어요. 어리니까 남편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친정에다 겨우 임신했다고 하니 아버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저를 다독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혼자 고민했어. 진작 말해야지. 하여간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너도 책임을 져야지. 아기 낳고 고생하면서 살아봐. 엄마는 미쳤다 미쳤어 하시면서 저를 나무라셨지만 어쩌겠어요. 태동이 느껴지는데 말이에요. 저는 자매 중에 막내인데요. 엄마는 언니가 먼저 결혼이라도 해서 다행이라며 당장 그놈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 혼자 오기 무섭다고 시모를 데리고 온 거 있죠.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시모가 먼저 나섰을 거예요. 졸지에 우리 친정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그래도 돌아가신 시부가 교장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어필하더라고요. 자네 혼자 오라고 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와? 여기가 교무실이냐? 그게 아니라요. 애가 혼자 간다는 걸 같이 왔습니다. 아들 교육 제가 못한 겁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지금껏 말썽도 안 피웠어요. 교육자 집안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그래도 결혼을 시켜야겠죠? 23살이면 그래도 성인이에요. 저도 23살에 결혼했습니다. 애들 취급하지 마세요. 아유, 그럼요. 어차피 만나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 죄송해요. 귀한 따님 이렇게 되고 말이죠. 아버진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온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셨어요. 그래도 결혼 허락을 한 것은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었대요. 저를 좋아하는 건 진심으로 보였다고 하셨어요. 마마보이는 아니죠. 저는 오늘 아주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모셔올 줄 몰랐습니다. 아유, 마마보이라뇨. 엄마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망신당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못 견디고 따라왔어요. 어차피 만나봐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도 하려면 아가 배 불러오기 전에 해야죠. 곧 죽어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는 시모는 아버지 자산 규모를 알게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건지 아무튼 저흰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이렇게 쉽게 낳네.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복덩이 며느리였어. 아들도 낳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군대 갔고요. 저는 그동안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남편이 제대하자 친정에서 아파트도 장만해서 살림을 시작했죠. 시댁은 생계 위협은 아니지만 시부가 돌아가시고 연금으로 살아가기에 지원해줄 여력이 없대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닌데 시몬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아가.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라. 도와주시겠지, 안 그래? 아니면 나랑 살 수 있어? 우리 집에 들어올래? 저는 시모 말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죠. 아빠, 우리 살 곳이 없어. 시모랑 같이 살면 너무 불편해. 미안해. 결혼 초창기부터 아버지가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제 남편을 이뻐하긴 했어요. 날 신세 망쳤다고 흠씬 두들겨 패기는커녕 등산도 같이 가고 낚시도 함께 가기도 했어요. 남편은 사랑받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라 아버지가 편하게 잘 지내 보였어요. 남편은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를 졸업해도 구직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일자리를 구해도 오래 버티진 못하더라고요. 집에서나 사랑받는 거지 외부로 나가면 그렇지 않기에 30이 넘어가도록 직장이 없자 아버지가 실내 골프장에서 관리를 맡겼지만 손님 응대가 서툴기만 했죠. 시몬은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골프장에서 공이나 줍고 신규 회원 접수나 하라고 대학 보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은 직장을 구하면 되는데 오히려 저희 아버지 탓을 하더라고요. 돈도 많으시면 투자를 해주셔야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가 일용직 할 애는 아니잖아. 대학도 나왔는데 말이다. 네가 이때까지 며느리 너한테 일 시킨 거 봤어? 난 진짜 너 공주대하듯 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어. 제사 준비도 내가 다 했고. 아가, 아버지에게 말 좀 해봐라, 응? 네, 어머니가 잘해준 건 알아요. 근데 아버지 하시는 일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염치가 있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직장까지 더 좋은 걸 달라고 해요? 그러지 말고 사업 투자 좀 해달라고 해봐, 아가. 응? 네 말이면 들어주시잖아. 네, 말은 해볼게요. 그래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너만 믿는다며 시모는 제 손을 잡았는데요. 솔직히 시댁에 가면 저는 아들만 안고 있고 시모가 다 해주시거든요. 제가 한다고 해도 가만히 쉬라며 밥상을 차려주시거든요. 신우들은 그 꼴 보기 싫다고 저 오면 안 오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의 숨통을 막히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한몫 달라고 하라는 건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얘야, 우리 아들 요식업을 할 수 있어. 아버지가 가게 하나 주시면 좋을 텐데. 시모는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 갈 때는 아예 아버지가 남편에게 번듯하게 가게라도 차려줬으면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아버지한테 지금껏 받기만 했는데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20평대 아파트 마련해줬죠. 생활비 남편 졸업할 때까지 주셨거든요. 게다가 제대할 즈음에는 중형차 한 대까지 사주셨는데 그런데 사업자금이라뇨? 가게라뇨? 저는 시모 앞에서는 알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입도 안 열었어요. 어머니, 은호 아빠 취직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어머니도 좋으시죠? 그래? 거 봐. 우리 아들은 능력이 되는 애야. 아무래도 가게도 괜찮은데 남 밑에서 일하면 힘이 들잖아. 그 이후에 다행히 남편은 중소기업이라도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친정에 면이 섰어요. 시모는 그때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당당하게 돈을 버니 저한테 절절매는 것이 없어졌어요. 얘야, 너 이제 제사 좀 도와줄래? 혼자 하니까 힘이 든다. 같이 하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했어요. 공주 대접도 하루 이틀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게 오히려 할 말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당당하게 월급을 가져오니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시모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가게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들도 걱정이 사라졌죠. 남편도 열심히 일했고 아들도 잘 크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얼마 안 가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 2년 정도 시간이 얼마 흐르고 우리 집에 생각지 않은 불운이 찾아왔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에요. 한동안 월급도 못 받았는데 남편은 주변에서 빌려서라도 저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어요. 결국 시모한테 용돈을 주지 못하니 전화가 득달같이 왔어요. 그런데 미묘하게 톤이 달라졌어요. 항상 다정했는데 말이에요. 돈 왜 안 들어오니? 내 아들이 번 돈인데 네가 관리한다고 나한테 이러면 돼? 네? 그게 아니고요. 요새 아범 회사에 일이 생겼어요. 부도래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돈을 못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너희 아버지도 아셔? 모르시면 당장 이야기해드려. 위급 상황이잖아. 네, 차차 알려드려야죠. 어머니 용돈 못 드려서 어떡해요? 내 걱정보다 너희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1순위지. 그래야 도움을 주시겠지. 네? 도움이요? 무슨 도움을 또 받아요? 지금껏 받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북해요.
어머, 나도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지. 있으면 주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이야. 너도 자식 키우면서 왜 이래? 친정 동네 집값도 많이 올랐던데 당장 말씀드려. 아니면 내가 한다. 알겠니?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시몬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금고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미 남편은 이미 아버지에게 벌써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남편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정말 창피했어요. 저랑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전 어떡합니까? 은우랑 애 엄마랑 어떻게 살아요? 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답이 없으셨어요. 그만큼 도왔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연락 못 하겠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언니는 형부가 회계사라서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편안하게 지냈는데 저는 왜 그럴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부족해지자 차도 팔고 아이 학원도 다 끊었어요. 나중에는 집을 내놓고 전세금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원룸으로 이사갈 정도로 나빠졌죠. 아니, 아버지한테 가서 왜 도와달라고 그래? 우리가 거지야? 엄마가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니까 그게 나빠? 나쁘지. 그리고 그런 건 엄마가 아니라 나랑 상의해야지. 또 그러면 당신이랑 못 살아? 알겠어, 미안해.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이라고 하셔놓고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외면하시면 어떡해? 우리 이제 몸뚱아리밖에 없어. 아버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자기 다시 회사 구해봐. 나도 파트타임이라도 할게. 몸뚱이라도 있잖아. 한번 다시 해보자. 시모 말이라면 잘 듣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잘못을 빌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는 게 더 급하니 넘어가 버렸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나이가 드니 알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닥달하니 남편은 일자리 구한다고 나가서 며칠 안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물류센터에서 택배 포장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만들고 물건을 넣는 일이라도 종일 하니까 노동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았죠. 아버지 덕분에 편히 살았구나 하고요. 택배 포장 일은 몸살이 심하게 오는 바람에 접고 사무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편의점이나 식당 설거지까지 하고 나니 허리에 무리가 오는지 디스크가 터져 병원에 눕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입원실로 찾아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해보려고 한 것이 장하다,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엄마라면 뭐든지 해봐야지. 아버진 최서방보다 네가 더 걱정이었어. 이렇게 노력해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제가 계속 힘들 때마다 친정 도움을 받길 원하는 모습이 속상하셨대요.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도 도와달라고 부탁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도움 없이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은우가 학교에 가는데 엄마가 곁에 있어야지. 이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고픈 일 생각해봐. 아버지가 지원해 줄 거야. 요즘 코인 빨래방이 인기라던데 그런 사업이라도 알아봐. 지금껏 다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래요.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아버지가 한 5억 정도 예상했거든. 그 범위에서 사업 구상해서 최서방이랑 의논해봐. 몸조리 잘하고. 알겠지? 아버지는 제 의지를 보시고 돈을 마련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구상을 해보기도 했어요. 병원비 못 구했는데 어쩌냐. 그니까 왜 일을 해서 이래. 당장 구해와. 나 하나 못 먹여 살리면서 결혼은 왜 했어? 애 때문에 억지로 했냐? 가장으로 책임 다 하라고. 시모도 그래. 어떻게 내가 아프다는데 안 찾아오실 수가 있냐? 엄마가 온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걱정은 계속 하셨어. 근데 아까 아버지 왔다 가셨다며? 뭐라고 하셔?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오면 뭐가 달라져? 자기도 우리 아빠한테 기대면 안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지. 나이가 몇 갠데. 우리 집도 형편 되면 해줬다, 거참. 알겠어. 우리가 다 해야지. 됐어? 나중에 우리 아들이 돈 자꾸 해달라고 해봐. 좋아? 마누라 퇴원도 못 시키면 너 진짜 남편도 아니야? 제가 뭐라고 하자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시 돈을 구해보겠다며 나가는 어깨가 한없이 초라해져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막노동해서 어떻게든 구해온 돈으로 퇴원했어요. 그거라도 못했으면 아버지 5억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의 돈이었지만 그땐 그걸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거봐, 당신 할 수 있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당신 뭐든지 할 거야?
우리 살려면 뭐든지 해야 된다고. 당연하지, 다 해야지. 우리 은호하고 당신하고 잘 살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해보자. 아,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외면 안 하신다니까. 얼마 해주신대? 돈 액수가 중요하냐? 5억이래, 5억. 좋아? 우와, 5억 대박이다, 자기야. 우리 살았다 이제. 남편은 도와준다는 그 말에 입이 그만 찢어지게 웃더라고요. 갑자기 어깨도 쫙 펴지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자신도 요식업에 도전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 자료 조사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시모도 갑자기 사골국을 끓여오고 집도 청소해 주시고 평소대로 저한테 다시 잘해주셨죠. 저도 어려서 그런지 남편과 시모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고민 끝에 고깃집을 차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긴 남편은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죠. 하고 싶고 관심이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 도와줄 건데 그 대신 다른 고깃집에서 너희들 6개월간 일하고 와라. 은호는 우리가 봐줄게. 남편과 저는 유명하다는 고깃집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소스나 고기 손질 같은 걸 배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식당의 기본기는 익히게 되었죠. 특히 남편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는 집에서 음식도 해주는데 맛이 있었어요. 시모가 안 시켜서 그랬지 요리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6개월이 지나도 정육점에서 몇 개월 더 일을 했어요. 당신 달라졌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무 좋다. 아빠도 열심히 한다고 기뻐하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려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걱정 마. 아버지는 남편의 노력을 보고 좋은 자리에 5억이나 들여 고깃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남편이 혼자 하기 어려우니 유명 고깃집의 매니저까지 데리고 왔어요. 가게를 본 시모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저한테 말투도 다정하게 하시고 은우도 며칠씩이나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네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야, 복덩이. 고맙다. 이렇게 가게가 좋으니 기분이 너무 좋구나.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할게요. 그래, 나도 열심히 도와주마. 근데 가게 인테리어가 너무 좋다. 비싼 게 좋은 거야. 시모는 개업식에 와서도 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한테도 고맙다고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하고요. 아이고, 사돈 고마워요. 우리 아들 이렇게 좋은 가게도 해주시고 며느리 잘 보니 이렇게 좋은 날이 있네요.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제가 도와준 것뿐이에요. 이제 사돈도 애들한테 신경 안 쓰시고 사셔도 됩니다. 옛날에 아기 생겼다고 징징거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장성했네요. 하긴 은우가 초등학생인데 당연하겠죠. 개업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당연히 어려웠어요. 매니저나 직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남편이랑 제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게에 얽매여서 열심히 일했어요. 고깃집이라고 해서 계산대에 앉아있는 줄 아시는 시모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시지만 정소부터 고객 응대까지 하려면 힘들잖아요. 사장님, 고기도 맛있고 가게도 깨끗하고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손님이 좋다고 하니 너무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이때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제가 사장이란 소리만 들으면 시모는 벌에 쏘인 것처럼 화를 내세요. 그래서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는 손님한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사장은 그쪽이 아니에요. 고기 손질하는 애가 여기 사장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남편이 한마디 안 했으면 화가 더 났을 텐데요. 엄마, 왜 또 왔어요? 아니, 애 엄마도 사장 맞지? 뭘 또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저번에 장인어른이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뭘 하니? 솔직히 네가 뭐 칼질해 본 적이 있냐? 걱정이 안 돼? 계산대에 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고기를 사장이 썰어야지. 엄마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남편이 점점 철이 드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두 다 쇼였어요. 어머니 오지 말라 하면서도 시모가 계속 왔기 때문이에요. 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남편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거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깃집에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어요. 저 망하면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바쁘다 보니 신경을 못 써준 건 문제였어요. 아들이 학교에 안 왔다고 담임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은우 어머니. 은우가 학교에 안 왔어요. 어디 아픈가요? 그날따라 가게 청소한다고 일찍 나갔는데 이런 연락이 오니 암담했어요. 저는 아무거나 걸쳐 입고 학교로 갔는데 우리 아들만 없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는데요. 이놈이 놀이터에 숨어 있는 거 있죠. 저는 은우야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갔어요. 은우야, 너 왜 그래?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해?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놈아, 엄마 아빠 졸도하는 줄 알았잖아. 네가 없어져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까지 받으러 다녔는데요. 알고 보니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따돌림까지 받았대요. 다신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우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언니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들을 키우기에 상담을 했었는데요. 언니도 외아들이라 외로워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언니가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했어요. 혼자 보낼 수가 없어 제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런 결정을 하자 남편과 시모가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의지 못한 것은 온 정신이 은우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내가 잘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은우를 책임져. 그래야 가게 일도 잘 될 거야. 당신이 집에서 잘해줘야지. 이렇게 저는 가게로 나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향했어요. 언니네 가족들의 환대에 아들은 적응을 잘했고요. 영어도 6개월 만에 습득했고요. 거기 사촌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어요. 같은 나이대 사촌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었는데요. 언니네 아들은 한국말 공부해서 좋고 우리 아들은 영어가 늘게 되었어요. 몸은 미국에 있어도 계속 남편 가게가 잘 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주말마다 근처 보육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잘 지내? 은우도 영어 많이 늘었어. 자기는 잘 있나 모르겠다. 밥은 잘 챙겨 먹어? 그래, 엄마가 있으니까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은우 많이 컸지? 당신도 건강하지? 그나저나 자기야, 우리 가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했어. 우리도 봉사활동하자. 일단 좋은 일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 어때? 그래? 그럼 우리도 보육원에서 고기를 구워줄까? 그럼 될까? 아니면 가게에서 구워줄까? 저번에 아버님이 봉사 이야기하시긴 했어. 가게에 초대해서 구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SNS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평일 낮에 아이들을 초대해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것도 힘이 들거든요. 남편은 의욕을 불태워서 봉사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도 한국산으로 기름과 단백질이 적당히 섞인 좋은 고기를 아이들에게 구워주니 너무 좋아한다는 남편 말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보내온 사진 보면 남편의 진심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남편을 격려했죠. 제일 좋은 고기를 주는 거야? 당신 괜찮아? 하긴 봉사는 좋은 걸 주는 게 맞지. 이왕 주는 거 좋은 걸 줘야지. 공짜로 준다고 맛없는 걸 주면 안 돼. 그래, 그게 선행이지. 근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한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기겁하고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은우는 잘 있어? 미국이라 볼 수도 없고. 근데 봉사 도대체 이건 왜 하는 거야? 애들 공짜로 주면 돼? 이게 무슨 홍보야? 네가 하자고 그랬다며? 좋은 일도 하고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는 거죠. 왜 그러세요? 좋은 고기 하나라도 사람들에게 팔아야지. 너도 알다시피 은우 아빠 마음 약하잖아. 네가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어차피 우리도 아버지한테 받았으니 베풀어야죠. 근데 어머니 가게 가셨어요? 왜요? 봉사한다고 하니 보러 왔다. 내가 도와주려고 왔어. 그럼 잘 지내라. 도대체 가게에 왜 갔는지 제가 없으니 집이며 가게며 시모는 남편 옆에 있을 것이 뻔했어요. 또 사람 마마보이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런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으로부터 보육원 홍보에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좋은 일은 소문이 난다고 하잖아요. SNS에 손님이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좋은 가게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겠다는 겁니다. 좋은 고깃집으로 유명해지니 예약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개모임부터 동창회, 동호회에서 이왕이면 우리 가게로 와서 회식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했어요. 고기 맛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니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긴 보육원 아이들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고기를 정성껏 주기가 어렵잖아요. 역시 좋은 마음은 통하는 것이 맞아요. 사람들도 같이 응원하면서 저희 가게를 이용하니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가게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아버지도 기분이 좋다고 하셨고요. 남편이 무엇보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2호점까지 개설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적응한 은우도 이모가 있으면 괜찮다고 해서 일단 저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수고 많았어. 나는 힘들다고 당신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아니야. 당신이 은우 데리고 미국에서 고생이 많았다. 처형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친정에 선물 하나 하자. 너무 감사하잖아. 자동차 한 대 해드리면 어때? 엄마는 크루즈 여행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해드리자. 5억, 주식이 힘든 금액이야. 그래, 당신이 한번 알아봐. 나는 미처 생각 못했다. 미안해. 요새 2호점에 신경 쓰느라고. 근데 1호점은 누가 운영해? 당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당신 2호점에서 일한다고 한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남편은 답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1호점은 신우와 시모가 함께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어느새 그런 것들은 저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다니 조금 서운했어요. 아들 키운다고 한국에 없었더니 시모가 장악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1호점으로 나가보니 시모가 화들짝 놀라는 거였어요. 시모는 마치 제가 자기 밥그릇을 뺏으러 오는 줄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 시모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호점을 시모와 신우가 맡으면서 이제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업의 매출을 가져간다고 하니 그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 마음이 연약해서 엄마랑 누나 말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아버지가 도와주셨지만 잘된 후에는 아빠에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도 이제 잘해. 손님들에게 잘하고 엄마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갈 정도야. 네,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은우도 안정돼서 저 다시 가게 나올 수 있어요. 남편이랑 저랑 어머니랑 형님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하려고요. 해외도 좋으시죠? 여행? 좋지. 역시 며느리밖에 없다. 그래, 보내줘라. 어디로 보내줄 건데?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곳 어떨까요? 가깝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가게에서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종업원들하고 비슷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매출의 5%라도 그건 시모가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제가 설명을 하니 그런데 며칠 후에 시모가 전화가 왔어요. 너 왜 그러니? 애가 왜 이렇게 못됐어? 제가 왜요? 어머니 말씀이 왜 그러세요? 왜 우리는 베트남이고 너희 엄마는 유럽 일주야? 뭔 차별이야? 그리고 네 아버진 자동차 한 대 뽑아준다는데 넌 뭐야 너? 은우 아빠한테 물어보니 네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다며? 그래놓고 우리는 거지처럼 대하고? 어머니 거지라뇨.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같아요? 솔직히 5억 그대로 갚아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준 걸 왜 갚아? 빌려주셨니? 어차피 우리 아들이 받을 뭐가 아니야? 사위로 받을 권리가 있잖아. 네? 뭐라고요? 아니 사위한테 누가 주신대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기 너무 어려우니 도와준 거죠. 그러니 갚아드려야죠. 그랬더니 시모는 베트남이고 뭐고 안 가겠다고 하고 1호점은 이제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말까지 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차려준 것을 왜 시모랑 신우가 운영합니까? 마치 자기 가게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가게는 우리 아들 주신 거잖아. 그러면 내 아들 소유야. 네가 감히 마음대로 하지 마라. 아니죠. 남편이랑 저랑 함께하는 가게죠. 아들 소유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애당초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문제예요. 문제는 무슨 문제야. 너는 미국이나 가. 그게 좋구나. 그럼 끊는다. 저는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아들 키운다고 집에 있었는데 아예 가게로 나와 영업이익까지 가져가겠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2호점으로 바쁘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거였어요. 당신 엄마 또 이상해졌어. 약발이 떨어진 거야?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게 말이 돼? 그동안 엄마가 고생 많이 했어. 돈을 더 주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왜 그래? 마음을 넓게 생각해봐. 엄마 아니면 누가 집이랑 가게를 돌봐? 그래, 그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말이 이상하잖아. 아버지 도움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 살 수라도 있어? 그건 당연한 거야? 알겠어. 엄마한테 말 잘해볼게. 근데 당신이 할 수 있어? 엄마 없으면 이러면 안 돼. 저는 그 물음에는 자신 있게 내가 할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은우가 아직 어려서 언니에게만 무조건 맡겨놓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1호점에 들어선 순간 시모가 저한테 하는 행동과 말이었죠. 왜? 나 쫓아내려고 왔어? 우리 아들한테 내가 뭐라고 이간질했지? 그래, 내가 영업이익이 몇 프로 달라고 했다. 그게 문제야? 내가 종업원이냐?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직원이든 매니저이든 그 역할에 맞게 돈을 받으시면 되지만 가게 주인처럼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호점은 그 봉사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마음대로 하세요? 이혼해라.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지금 보니까 제 아버지 백 믿고 아주 사람을 깔보고 앉아있어. 감히? 내 아들 앞길 막아놓고 이제 뻔뻔하게 뭐? 23살에 애 아빠 만들어놓고 잘난 척은. 내 아들이 구제 안 했으면 넌 미혼 못했어. 뭐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앞길은요. 저도 23살에 애 엄마 됐어요. 그래서요? 어머님 주제에 이런 5억짜리 고깃집 차리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남편이 1호점에 들어왔어요. 시모랑 저랑 싸우고 있으니 가로막고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 그래, 우리 주제에 이런 고깃집 못해. 너 때문에 하게 돼서 더럽게 고맙다. 됐냐? 5억이나 해줬다고 그 난리였어? 가게 매출 어쩌고 홍보 어쩌고? 너 진짜 못됐구나.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들어보지 않고 이럴 거야? 아버지가 왜 이 가게를 해줬는데 당신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이 가게는 우리 거야. 은우랑 당신이랑 내 거라고. 됐어. 가게 이렇게 키운 건 나야. 너는 미국에 있었잖아. 1호점 엄마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가게를 5년이나 운영했어? 고작 1년이야. 1년하고 가게를 준다고?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냐? 이깟 가게 하나 얻으려고? 시모는 그 말에 저한테 물병을 집어던졌어요. 졸지에 물벼락을 맞았는데요. 눈물이 올라왔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돈 좀 있다고 잘난 척은. 이혼해. 이런 애랑 살 필요가 있니? 그 말에 남편은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이혼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그걸 인정한다는 소리인가요? 저는 가게를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걷다 보니 아버지 실내 골프장 근처까지 와버렸어요. 제가 울고 걸어가는 걸 아버지가 보시고 말았어요.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다 큰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저를 불러 세우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엉엉, 아버지 품에서 얼마나 운지 몰라요. 저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혼이라뇨, 미혼모라뇨. 결혼 생활 10년이 지났는데 시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주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얼른 빨리 자리 잡아서 갚아야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주변에서 그렇지 않나 봐요. 이혼이라뇨. 갈라서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이혼하고 싶어? 그럼 해도 돼. 아버진 네 편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평생 이럴 거 아니에요.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저 싫어요. 이제 정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만 계셨고 답이 또 없었는데요. 그날로 남편이 아버지 앞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다는데 자네 뜻이야? 아닙니다. 제가 왜 은호 엄마하고 헤어져요? 싫습니다. 우리 딸은 지겹대. 나도 가만히 보니 사돈은 우리 딸을 돈으로 보는 것 같아. 그게 자네 뜻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이 주신 돈 감사하지만 이 고깃집 잘 된 건 저랑 어머니 역할이 컸어요. 근데 아내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저도 어머니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이 아내를 잘 달래주세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만인데 가게 일은 아내가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 자네 말은 알겠는데 그걸 내가 준 5억으로 세운 고깃집을 어머니 주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어머니 내보내는 것이 좋겠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은호 엄마랑 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버지를 만날 때 그 꼴이 보기 싫어 비상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모르고 시모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엄마. 그러니까 은호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비위 맞춰주라고 했지. 걔가 나름 부잣집 딸이라서 잘난 척이 있어. 이혼 이야기는 왜 해? 이제 곧 미국 갈 건데. 은우 대학까지 7년이야. 왜 이혼해? 은우 미국 보낸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차피 이렇게 헤어져 살 텐데 요새 같이 안 살아서 너무 좋아. 이혼하면 아버지 유산은? 저는 남편이 혼자 미친 사람처럼 떠들길래 앞으로 서서히 걸어갔어요. 남편은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저를 보고 말을 멈췄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친정 간다고 했잖아. 아, 자기야, 엄마가 이혼하라는 거 있잖아. 저는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자식 믿고 제가 애를 낳고 제 청춘을 다 바쳤나요?
야, 너랑 끝이야. 좋아? 혼자 살아 좋아? 나는 너 걱정되고 은혜 걱정되고 동동거렸는데 나름 부잣집 딸 놀고 있네. 그래, 마마보이가 갑자기 달라지겠냐? 꺼져 너. 남편의 속마음을 몰랐을 때는 이혼이란 단어가 무서웠는데요. 같이 안 살아 좋다고 하는데 이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의지를 굳히니 아버지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은우에게 미안하지만 다행히도 미국에서 이모랑 잘 지내니 약간은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이 싫다고 매일 친정집 근처에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내 딸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거야. 박지철 아직 안 죽었어. 내 딸 눈에 눈물 내면 너희들은 피눈물이야. 남편의 착한 고깃집 앞에 아버지는 대형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같은 고기의 저렴한 가격이니 아무리 선행이고 뭐고 불황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가게가 잘 되는 것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2호점을 냈지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으니 고깃집이 잘 된 것이었죠. 도대체 저 고깃집 누가 만든 거야? 미친놈 아니야? 어디 남의 가게 망하라고 만들어? 시모가 열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만든 고깃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다 저와 마주치고 말았어요. 너 여기서 뭐하냐? 어머, 너였어?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망하게! 우리 망하게요? 우리요? 건너편 고깃집도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나가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요. 저는 시모를 끌어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왜냐고요? 저보고 미혼모라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최은우에서 박건우로 바꾸려고 고민 중이에요. 아니 어떻게 시모가 미혼모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혀서요. 남편이 간과한 것이 고깃집 건물이 아버지 것이라는 걸 몰랐나 봐요. 아버지가 월세를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잘못했어요 아버님. 다신 안 그럴게요. 살기 싫다는 것도 권태기에서 나온 말이죠. 왜 살기 싫어요? 아버님이 학비도 집도 기회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넌 내 딸 좋아서 산 게 아니고 내가 뭘 주니 살았다 이 말이냐? 이런 나쁜 놈. 상견례 때인가 뭔가부터 기분 상했는데 그때 은우 뱃속에 없었으면 너 같은 놈 사위 택도 없어. 나가! 그러니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우리 딸한테. 저는 방에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요. 아버지가 남편을 막 끌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벨이 울렸어요. 바로 시모였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만날 때도 오더니 또 오시고 말았어요. 저는 시모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뭔데 내 아들 멱살을 잡아? 돈이면 다냐? 겨우 5억 주면서 말이야. 당신 재산 많잖아. 불우이웃도 돕는다면서 사위 하나 못 해주냐?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징징거리는 아들 데리고 나가요. 당장. 징징거려? 내 아들이? 그거 다 당신 딸 때문이지.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할 말은 해야지. 내가 이래서 화가 나서 이혼하라고 했다. 50억도 아니고 5억 정도밖에 안 해주고 뭘 공치사야. 가자. 내 아들 기 안 죽여. 이 정도 인물에 새 장가가도 얼마든지 가. 우리 딸도 신방과 다니다가 중퇴를 누구 때문에 했는데 기자가 될 애였어. 새 장가? 웃겨. 당신 같은 시모 있으면 누가 총 맞았어? 시집 오르게? 얼마나 내 딸을 잡았을 거야. 우린 그것도 모르고 돈이나 해주고. 우리 애 아빠 살아있었음 이 결혼급이 달랐어. 너희 돈만 있잖아. 우리 명예도 있어. 내 아들 어떤 아들인데 먼지 한 톨 안 묻히고 키웠다고. 저는 듣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럴 때는 공권력이 최고라고 미국에서 배웠거든요. 남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늙은 여자와 남자를 경찰이 끌어냈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모가 실체를 드러내줘서 다행이에요. 아직 제가 30 초반이니까요. 은우 잘 키우면 기회가 있겠죠. 남편하고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 남편과 20대를 함께 보냈더라고요. 물론 아름다운 이별은 없더라고요. 남편의 고깃집은 6개월을 못 버티고 망해버렸어요. 나간 자리에 아버지가 저를 위해 가게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신 미국에서 은우와 공부를 더 하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남편은 지방 어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시모는 가게가 날아가 기함하고 괴로워하고요.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죠. 넘치게 줬는데도 더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시원하게 혼내줘서 저는 2다리 뻗고 요새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전 순천에 살고 있는 김은미라고 합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써보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처녀 시절엔 친구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결혼하고 나서 아줌마가 되고 나니 친구들과도 조금씩 멀어지고 애 키우기 바빠 누군가에게 진짜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기회가 없었네요. 새해가 들어서기 전 작년이죠. 작년은 제게 정말 큰일이 있던 해였답니다. 마음적으론 왠지 모르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제가 남편과 갈라짐을 선택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진작 마음을 먹지 못했는지, 왜 빨리 갈라서지 못했는지 그 점이 후회가 될 때가 있었답니다. 왜냐면 남편이란 놈이 정말 결혼 생활에 일도 잘한 게 없는 개차반이었거든요. 거기다 남편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뒷배경이자 저의 시댁, 시부모님도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라 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아마 여기 사연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제 사연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전 남편을 인생 선배님으로서 많이 혼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일단 제가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 남편과 같은 지역에서 쭉 나고 자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 사이였습니다. 남자들끼린 이런 막역한 사이를 불알 친구라고 하죠. 전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사이가 무척 좋아 오랜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도 많이 들었고요. 남편 집이 저희 집과도 걸어서 딱 5분 거리라 학교 끝나고 나면 같이 붕어빵을 먹으며 거리를 걷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소소한 수다를 떨곤 했어요. 그 시간이 제겐 참 행복했고 어느새 남편을 남자로 느끼게 되게 했죠. 그 당시 친구였던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까진 시간이 꽤 걸렸지만요. 그러다 전 대학교를 우연찮게 또 같은 곳에 다니게 되면서 이건 운명이다 싶었고 남편에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사실 나도 널 좋아하고 있었다며 제 고백을 받아줬고요. 사귀면서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드리러 갈까? 나 사실 너무 떨려. 당신 부모님 어렸을 땐 자주 봤지만 우리가 연애하는 건 비밀이라 한 번도 뵌 적 없었잖아.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그럴 리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이런 말 좀 그런가? 당신은 집안복도 타고났잖아. 우리 엄마 아빠 분명 횡재했다고 엄청 좋아하실걸? 조바심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첫 시부모님의 인상은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절 너무 반겨주시더군요. 전 당시 명문대학을 나와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이대로 결혼까지 순탄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난관은 저희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은 언니와 저 그리고 친정엄마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친정아버지가 일찍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저희 자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전문직이셨는데 당시만 해도 여자가 애를 직접 키워야 한다는 편견이 있어 엄마는 육아와 직업을 같이 병행하셨어요. 물론 엄마가 돈을 주고 고용한 건너집 아주머니의 도움도 있긴 했지만 엄마는 자신의 일에 진심인 분이라 직장 일과 저희 키우는 일을 함께하는 걸 힘들어하셨어요. 어린 저희 눈에도 가끔 엄마가 눈에 띄게 힘들어하시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조금 마음에 안 차하셨어요. 남편은 저와 같이 명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갑자기 술집 사업을 하고 싶다며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술집을 차려 운영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엄마는 남편이 공무원이나 월급을 받는 회사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길 바랬습니다. 글쎄, 난 조금 성이 차진 않네. 물론 김서방 직업이 나쁘단 얘기가 아니고 엄만 우리 딸이 그냥 좀 안정적인 직업 가진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해서 예전에 네 아버지도 가게했다 여러 번 말아먹었잖니. 엄만 불안해. 에이, 엄마, 이 사람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월 매출이 내 3배는 되는데? 엄마, 언젠가 나이 들면 회사도 나오게 돼 있잖아. 이 사람은 사업가 체질이래. 사업해서 잘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 난 이 사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조금 안 될 땐 내가 도우면 되지. 원래 부부란 게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 엄마도 그래야 부부라고 말해왔고.
저는 당시만 해도 엄마가 그저 사업을 자주 실패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노파심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그 후 상견례장에서 시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도 안 싸돈 인상이 좀 깐깐해 보인다고 말씀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또한 그저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엄마의 애정어린 마음 정도로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모든 경고의 사인들을 지나쳤던 겁니다. 결혼식을 갔다 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부터 시부모님은 저에게 그간 했던 다감한 태도를 180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절 부르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엄마가 재력이 돼서 집 사주시는데 어느 정도 보태주시고 애써주셨다는 건 알겠다마는 그렇다고 네 남편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건 경고야. 내가 널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잘 알잖니? 네가 원체 못 모르고 당당하고 어른들 얘기도 잘 귀담아 듣지 않았던 애라 내가 불안해서 그래. 혹시라도 내 아들 기죽이거나 하는 일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해라. 혹여라도 내 아들 통해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았니? 네? 갑자기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남편이 무슨 말 하던가요? 걔가 지 엄마한테 쪼르르 일을 내니? 걔 성정이 얼마나 바른데. 그러니 내가 너한테 먼저 일러두는 거지. 어이가 없어 반문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저에게 다짜고짜 저런 경고의 말을 날리다니. 며느리 기라도 잡아보고 싶으셨던 건지 황당하더군요. 저는 뻣뻣하게 시댁 문 밖을 나오면서 순간 엄마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 역시 다정하고 온화한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시어머니 말을 수긍하시며 절 험악하게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무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날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게 됐는데요. 시부모님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지나치게 태평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엄마가 원래 아들 사랑이 커서 그러신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 여동생이 하도 엄마 속을 썩이는 바람에 엄마가 나만 바라보고 사셨잖아. 그래서 그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아버님은? 제 말에 남편은 약간 할 말 잃은 표정으로 하며 계속 뜸을 들이더군요. 아버님은 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아니, 나한테 결혼 전엔 며느라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해 주셨던 분이 갑자기 왜? 그러게. 그건 나도 모르겠네. 남편의 대책 없는 말에 황당함을 안 느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 시아버지와 정말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버님이 치킨을 좋아하셔서 둘이서만 치킨에 맥주를 먹으러 나간 적도 있고, 아버님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오시면 제 생각해 사왔다며 작은 기념품들을 건네시곤 했거든요.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친구들은 하나같이 시댁살이가 시작된 거라며 혀를 찼어요. 저보고 조심하라면서 그런 시부모가 더 무섭다며 큰일 났다고 겁을 주는데 저도 순간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남편이 방패막 역할이 잘 되어주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고되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 여보, 나한테 결혼 전 맹세했던 거 있지? 당신 나 시댁살이 안 겪게 해주겠다고 한 거. 당신 무슨 일 있어도 잘 중재해주기로 했잖아. 나 당신만 믿고 있어. 알지?" 아, 그거? 아, 걱정 마. 가만 보면 당신은 걱정을 사서 하더라.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 괜히 한번 뻗대 보는 거야.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생겨. 곧 당신 예쁘다고 또 난리 칠 테니까 그냥 두고 봐. 이때 남편의 태도에 저도 약간 전염이 되었던 건지 남편이 그렇게 허허실실 웃으며 달래주자 저도 이 일을 지나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 친정 언니가 사우나를 같이 가는 사이여서 언니가 한 번씩 물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솔직하게 털어놨죠. 시부모님이 생각보다 엄하시다는 것을요. 언니는 많이 걱정하는 얼굴이었지만 당시엔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오는 별 압박이 없어 제가 괜찮다며 대화를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너 무슨 일 있으면 엄마나 나한테 꼭 얘기해야 돼. 알았지? 괜히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러려고 가족 있는 거니까. 네 뒤엔 항상 언니랑 엄마가 있어. 우리 집안 백 절대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으니까 니네 시부모님이 뭐라 하면 바로 우리한테 일러. 알겠어? 알았어, 언니. 그래도 아직 엄마한텐 비밀로 해줘. 엄마가 들으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
저희 엄만 저와 언니를 합쳐 놓은 것보다도 훨씬 성격이 세고 한 번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엄마 귀엔 들어가지 않게 조심했죠. 그때는 결혼 생활의 평화를 더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 이왕이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길 원해 일찍 갖길 원했는데 생각대로 아이가 생겨주니 너무나 경사였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기뻐하며 병원에도 몇 번 따라가 줬고요. 시부모님 또한 좋아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이때 시어머니께서 해선 안 될 말을 하시더군요. 뭐니 뭐니 해도 사내 아이여야 할 텐데 내가 요즘 얼마나 물 떠놓고 비는 줄 몰라. 꼭 사내를 낳아야 할 텐데. 속으로 생각해도 될 뒷말을 그대로 하시더군요. 그것도 저희 엄마와 언니가 있는 앞에서요. 물론 옛날 시대에야 사내가 더 귀하고 장남을 우대하는 사상이 있었지만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시대잖아요. 그런데 초음파를 보는 저와 친정 가족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내뱉은 말에 친정 식구들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돈, 사내면 어떻고 여자면 어때요? 전 우리 딸 닮은 예쁜 여자애도 좋은데요. 아, 물론 김서방도 인물이 워낙 좋아 김서방 닮은 딸도 이쁠 것 같고요. 딱 반반 합치면 좋겠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니, 첫 애는 당연히 아들이어야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한들 아들이 중요한 건 맞잖아요. 우리 애 뒤를 이을 씨도 결국 아들만이 갖고 있는 건데 사도는 시집살이 안 해보셨어요?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실까? 여기에 저희 친정엄마가 열이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편이었고 그래서 남녀 차별에 더더욱 예민하신 부분이 강하셨거든요. 사돈, 저도 알 건 압니다. 그래도 전 이왕이면 귀한 손주니 남녀의 의미를 두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이고, 변호사라 말 한번 번지르르 하게 하시네요. 그래요. 어디 한번 계집애가 나와도 사돈 얼굴이 펴질지 봅시다. 참고로 난 우리 며느리가 계집애 낳음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어디 뒷방에 놓고 키우든가 말든가. 예, 난 애 보러도 안 올 거니까 그리 알아라.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라고요?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기가 찼습니다. 엄마와 저, 언니 모두 경악하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혼자만 요지부동으로 꿋꿋하셨어요. 그리고는 흥하고 콧방귀를 끼시더니 나가버리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러고 나서도 그날 저녁 제게 전화로 저희 친정엄마 험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우습게 보고 있다느니 네 엄마가 암만 잘난 변호사라 해도 그런 법이 어딨냐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졸이셨는데 전에 대학을 가고 싶어도 집에서 보내주지 않아 못 간 한이 있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저희 친정엄마를 더더욱이나 부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라면 그런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는 다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저희 친정엄마를 향해 자꾸 네 엄마라는 호칭을 쓰는 건 기분이 나빴고 제 아이 성별 여부를 두고 사내 아이여야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어머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아이가 남자여도 괜찮고 여자여도 괜찮아요. 저희 엄마 말 따라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그냥 소중한 아이잖아요. 어머님이 너무 남자만 고집하시니 저도 스트레스 받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사돈이란 호칭이 있는데 자꾸 왜 네 엄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야? 너도 이제 말대꾸 따박따박 하겠단 거야? 아이고, 모녀가 쌍으로 지랄들을 하네. 야, 너네가 못 배워 처먹은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네 엄마도 결국은 여자고 나도 같은 여잔데 어디서 뻐기고 있어? 너도 임신하면 집에 들어앉아 애나 볼 주제면서 말이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애는 반드시 사내여야 한다. 무슨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여기에 저희 시아버지까지 가세하셨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건 네 시엄마 말이 맞지. 자고로 처다이는 남자여야 돼. 그게 맞는 거야. 너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 정도는 알지 않냐? 아버님,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어? 미안. 나 게임하느라 얘기를 못 들었다. 뭐라고? 무슨 얘기 중이었어요?
전 여기서 너무 화가 나 그만 남편에게 빽 소리를 질러버리려다가 한 번 꾹 참고선 집 밖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집 바깥에 공기를 들어 마시자마자 눈물이 왈칵 솟아오르더라고요. 비처럼 줄줄 눈물이 흐르는데 뒤이어 나온 남편은 태연하게 담배를 물고는 저보고 또 왜 우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의 시선은 마치 별것도 아닌 걸로 징징거리는 여자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당신 나랑 한 약속 잊었어? 이럴 때 내 방패막이가 되어달라고 한 거잖아.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임신 중인데 담배를 피면 어떡해? 아, 미안. 임신 중이었지? 미안해. 나도 요즘 사업이 안 풀려서 생각이 많았다. 아까 엄마랑 얘기해보니까 엄마가 심하긴 했더라. 내가 잘 얘기해볼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대화로 풀어야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해? 당신 성격도 참. 알았어. 내가 얘기해볼 테니까 당신은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그 뒤 전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한참 뒤 새벽 2시에나 들어왔습니다. 무슨 긴 대화를 나누고 왔나 해서 물어봤건만 시부모님과 잠깐 대화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보나마나 자기 술집에서 강냉이를 까며 술이나 마시다 온 게 뻔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발음까지 꼬여선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잠부터 자라고 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결했단 건데? 엄마 아빠한테 아들이건 딸이건 그런 편견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엄마도 괜히 장모님 앞에서 감정이 상해서 말이 더 세게 나갔다고 하더라고.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대. 저는 진짜냐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말투로 그렇다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그 정도로 구식은 아니라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자 어딘지 조금은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술에 취해 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있었을까 싶어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일단은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제게 핑크색 양말을 준비하라며 성별을 알려준 날, 시부모님은 좋은 소식을 듣고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편과는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다고 남편이 한 말은 그저 절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단 걸 알았죠. 시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많이 아팠는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절 불러 제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요구하시더라고요. 전 아이 키우기에도 여념이 없을 때였는데 우리 첫째 딸을 들쳐업고 김장을 하고 시댁 대소사를 챙기다 보니 뼈가 삭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엔 남편의 고모가 온다며 같이 집안 대청소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일단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힘겹게 구석구석 쓸고 닦고 물때까지 모조리 지워내고 나서 시간을 보니 거의 장장 5시간 동안 서서 일만 했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는 울고 있지 기력이 완전히 나가겠더라고요. 아마 집안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사노동이 얼마나 육체노동인지요. 어머니, 저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직 몸이 회복도 안 됐고, 우리 딸도 너무 많이 우네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 와서 제가 제대로 못 돌봐주니까 그런가 봐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예, 들어가 봐도 되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가보겠다고? 어디서 그런 명령조의 말이 나오니? 네가 지금 그런 말투를 써도 될 처지라 생각하냐? 겨우 계집애 하나 낳아놓고 말이야. 내가 네 엄마 기세에 눌려서 말을 못해 그렇지? 나 하고 싶은 말 아주 많은 사람인데 참고 있는 거야. 알아? 당장 우리 아들 고모 오면 인사드릴 준비부터 해. 나갈 생각일랑 하지 말고.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가? 내가 뭘 했는데?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절 데리고 지금 계속 일이나 시켜대시고 일 시키고 난 후에도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없으시고요. 저 노예 아니고 어머니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미친, 넌 이제 내가 아주 우스워? 시어머님 볼이 훅 벌개지더니 곧바로 손을 들어 제 머리털을 잡아버렸습니다. 저는 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엎어졌고요. 옆에서 우리 딸이 상황을 알았는지 앙앙 울어대는데 달려가 안아주고 싶어도 시어머니 소나기에 잡혀 그럴 수가 없더군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의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님 바로 손을 떼곤 두고 보잔 말을 남기며 손님 맞이해 나가셨고요. 저는 일단 헐레벌떡 시댁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남편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
여보, 지금 전화돼?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아? 당신 엄마가 내 머리채를 잡았어. 누가 이 시대에 그런 상스러운 짓을 해? 당신 엄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 잠깐만. 귀 떨어지겠다. 좀 조용히 말해봐. 그니까 뭐, 우리 엄마가 당신 머리를 잡았다고? 왜? 왜긴 왜야. 내가 힘들어서 집에 좀 가야겠다 하니까 대뜸 잡으신 거지. 난 어머니한테 노예야. 며느리가 아니라고. 당신만 몰라. 아우, 참. 알았어. 내가 전화해볼게. 아, 근데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엄마가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 말에 저는 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꽥 지르고 그리고 나선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앞이 흐릿해지더군요. 마치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완전히 기억이 까맣게 지워져 버렸어요. 눈을 뜨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제 옆엔 남편이 있었고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있는 친정 식구들이 있었어요. 일어났어? 장모님, 일어났나 봐요. 남편의 목소리에 엄마와 언니 얼굴을 보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절 보자마자 의사를 불렀고 전 몇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스트레스가 심해 실신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곧바로 화가 나셔서 남편부터 찾았습니다. 이때 저희 엄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남편은 엄마의 호출에 곧바로 기가 죽은 얼굴로 쭈뼛쭈뼛 걸어왔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애가 사돈 집에서 청소를 하다 실신했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자네 놔두고 그냥 두고 볼 수가 있어? 그러고도 자네가 남편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도 몰랐던 일이라. 사실 제가 요즘 사업이 안 풀려서 그리고 그 사업 생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자네 나한테 빌려간 돈, 그 돈 빌려갈 때와 지금이랑 영 태도가 딴판인데. 저는 이날 처음 아주 새삼스런 사실을 알게 됐네요. 바로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꽤나 거액의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전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줄로만 알고 고마워했었고요. 알고 보니 제가 그간 받아왔던 생활비는 모두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빌린 돈이었던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고더니 남편은 무능한 가장이 되기 싫어 그랬다 합니다. 그 솔직한 답변에 더 기가 찼네요. 남편은 장모님께 빌린 돈도 빠른 시일 내에 갚을 거고 우리 애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 진작 말하지 않은 건 미안해. 근데 나도 체면이란 게 있지. 어떻게 말을 하냐. 사업 망했다고. 미안해. 대신 내가 우리 애랑 당신은 꼭 책임질게. 약속해. 내가 못 산다, 정말. 나 몰래 사업 망하고도 말도 안 하고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린 사람은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 남편은 싹싹 빌었고 저는 몇 번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저희 남편 캐릭터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남편이란 놈이 정말 무능하고 눈치 없고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최악이란 것을요. 그렇지만 전 이때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워낙에 빌기도 했고 저희 엄마가 대놓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남편에게 말입니다. 자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이 처가로 들어와 살게나. 네? 처가살이 하라고. 내 딸이 시집살이를 그렇게 지독하게 당하는데 자네라고 못할 게 뭐야? 엄마의 불효령에 남편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자기 집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놔도 좋으니 제발 노여움을 풀어달라며 몇 날 며칠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친정언니도 단단히 화가 나선 형부와 함께 남편을 크게 다그쳤습니다. 형부에게 감사한 것이 이때 형부가 남편을 많이 혼내주셨거든요. 남자 대 남자로 말하는데 자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우리 처제가 착해서 망정이지. 다른 여자였으면 진작에 도망가고 남았어. 장모님에게 돈도 빌렸다는데 그 돈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처제에게 듣자니 일도 나갔다 안 나갔다 했다며? 사람이 그럼 안 되는 거야. 맞아. 내 동생이 정말 결혼 잘한 줄 알고 난 그렇게만 믿고 살았는데 요즘 동생 걱정이 잠도 못 자겠어. 내 동생 정말 착한 애야. 어릴 때부터 나보다도 더 언니 같단 말 듣고 자란 애고 착하기론 동네에서 소문난 애였다고. 근데 내 동생이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돼? 언니 역시 한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남편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제 고충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제 걱정이 심해 차라리 이혼했으면 어떠냐는 말까지 있었어요.
형부와 언니가 열이 받아 탁탁 쏘아대는 소리에 남편은 잔뜩 위축되어 알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에게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쓰러져 있을 때 못 보러 가서 미안하단 말과 함께 용서해달란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마도 이 일이 저희 친정 엄마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무서우셨나 봅니다. 그 내가 그날은 심했다. 네가 쓰러질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걸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 아가야. 내가 이 사람 많이 혼냈다. 거기다 아이까지 데려왔다며? 아이마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니? 그날 쓰러진 널 누가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정말 미안해. 이 시아비가 사과하마, 어? 시아버지도 옆에서 전화기를 바꾸어 차마 응급실에 갈 면목이 없었다며 용서를 구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시아버지에게 많이 꾸지람을 들으신 건지 저에게 앞으론 잘하겠다고 이젠 너를 시댁에 부르는 일도 일체 없을 거라며 몸조리에만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진즉에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 더 치가 떨렸습니다. 급기야 저는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머님, 미안하셔야죠. 근데 저 어머님 부르든 안 부르시든 시댁엔 못 가겠습니다. 명절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앞으로 빼주세요. 어? 아니, 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니? 이럴 것까진 없잖니, 어? 얘야, 진정하고,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 건강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시댁과 단절을 선포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겠다는 말이면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며느리가 명절을 챙기지 않겠다는 건 이제 완전히 시댁과는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노발대발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라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허나 이미 마음이 돌아선지라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전달했고요. 남편은 이미 죄 지은 인간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당신 그날 마음의 상처가 컸을 테니 우리 엄마도 보고 싶지 않겠지. 다 이해해. 다만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악인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지금껏 신우이 이야기를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신우이는 미혼에 화장품 매장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장품 매장 관리 일을 한다 하지만 툭하면 매장을 옮겨 다니기 일쑤였고요. 어릴 때부터 사고를 워낙에 많이 쳤던지라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안 좋아 제 앞에서 몇 번 싸우기도 싸웠어요. 그러다 이제는 그마저도 귀찮은 건지 시어머니와도 별 대화가 없었고 저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서 마주친다 하더라도 간단한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핸드폰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신우이 반응을 보고 이 날을 계기로 전 신우이에겐 다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신우이 화장이 좀 달라지고 옷도 예쁘게 입은 것이 꼭 어디 선보고 온 사람 같길래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오늘 예쁘단 칭찬을 해줬더니 신우이가 절 노려보며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는 거예요?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네? 아니요. 전 그냥 아가씨가 오늘 꼭 선보고 오신 것처럼 이쁘게 하고 오셨길래 한마디 한 것뿐인데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어머, 기분 나빠.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선보고 오신 것처럼. 이런 말은 예의가 아니지. 나 놀리는 거야, 뭐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내 결혼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요. 갑자기 급발진하는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보통 칭찬을 들으면 예의상 고맙다고 한다든지 그도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잖아요. 시어머니에 이어 시누이까지 콤플렉스 가득한 모습에 진절머리가 처지더라고요.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던데 시누이는 말 한마디라도 저리 독살스럽게 하니 어디 무서워서 말을 걸겠나요? 근데 응급실 사건 이후 제가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온 거죠. 처음엔 시누이 번호를 몰라보고 누군지 몰라 의아했습니다. 나 번호 바뀌었잖아요. 말 안 했나요? 아, 네, 말 안 해서 몰랐어요. 바뀌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너무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새언니, 시댁에 이제 안 오겠다고요? 네. 전 더 길게 말할 거 없이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근데 확답의 어조에 신우이는 픽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새언니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랑 사이가 그지 같은 거 알죠? 그래서 지금까진 일체 집안일에 관여를 안 했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건 좀 말을 해야겠다 싶네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댁을 안 와요?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에게 상세히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로 응급실 갔었고 머리채도 잡혔네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니 이해 바랍니다. 더 할 말 있을까요? 그러자 신우이는 머리채 잡혔단 말은 못 들었는지 말을 버벅대더군요. 자기 엄마가 진짜 머리채를 잡았냐고 되묻더니 그럼에도 며느리는 시댁에 와야 한다는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웃긴 건 딸은 자신도 시어머니 생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를 안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면서 저에게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었죠. 저번 날엔 남자친구 축하 파티 해줘야 한다며 시아버지 생신도 말없이 건너뛰었으며 말입니다. 아가씨도 집안일엔 일체 관심 없으셨잖아요. 저도 앞으로 그러고 싶네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이번에도 전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그 뒤 신우이에게선 왜 전화를 먼저 끊냐는 문자들이 폭탄처럼 날아들어왔지만 일제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전달해서 시누이의 발악하는 행동들을 그만두게 했죠. 시누이건 시부모님이건 정말 어느 누구 하나 정상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시누이 사건까지 겪으니 그게 너무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 처가살이가 무서웠던 건지 장모님에게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직장을 구하고 다니더군요. 근데 명문대를 나왔다 해도 이미 자영업으로 갈아타 경력이 없는 마당에 누가 남편을 뽑아주겠나요?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은 겨우 어디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 연봉이 너무 적다며 거절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도 괜찮지 않아? 솔직히 당신 나이엔 어디 큰 곳은 못 들어가. 이 정도라도 꾸준히 감지덕지하며 다녀야지.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두고 보다 제가 남편을 안치고 엄마처럼 타이르듯 말하니 그제야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온라인 쇼핑몰 회사였는데 남편의 적성과 아주 잘 맞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왔고 야근도 별로 없어 나쁘지 않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뭐가 그리 힘든지 매일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험담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가 이래서 별로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온갖 단점을 만들어 지적하고 있는데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게 됐죠. 해고 이유도 짐작이 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도 집에서와 똑같이 굴었을 게 뻔했죠. 남 욕하고 지적하고 꼰대질하고 전 소식을 듣자마자 한숨이 푹 나오는데 정작 남편은 태평했어요. 역시 이번 일로 알겠어. 아무래도 나는 사업 체질이야. 그 쥐꼬리만 한 돈 받곤 남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뭐? 아니, 당신 다닌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겨우 1년이야. 감정만 상하지 말고 다른 회사 알아봐야지. 요즘 중소기업 1년 다닌 거면 아주 장기 근무한 거지. 그리고 다른 회사 들어간다 해도 난 잘리든 아님 내가 제 발로 걸어 나오든 할 거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지금 장모님만 생각해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여기서 우리 엄마가 왜 나와? 우리 엄마가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아닌데. 장모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야. 사람 눈치 보이게 만들잖아, 자꾸. 남편은 여기서 괜히 저희 엄마를 들먹이더군요. 장모님이 자기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저번 날 저희 엄마가 김장김치를 주러 왔을 때 아무 뜻 없이 취직에 대해 물어본 것을 꺼내며 기분이 나빴다고요. 왜 혼자 꽈서 생각하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남편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했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려 들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여기도 시어머니 유전자를 물려받아 남 얘긴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사업을 해야 한다며 또 상가 자리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말렸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아이가 어리기에 부부싸움 하는 모습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속상했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를 왜 못 믿냐며 서운해했고 저는 당신이 보여준 게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 했어요. 창과 방패처럼 싸워대니 싸움이 끝이 없더라고요. 결국 더 이상 부부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을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이번에 남편이 선택한 건 학원 사업이었어요. 성실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사업에 갑자기 달려들겠다고 하니 솔직히 마음 같아선 말리고 싶었죠. 실제로 말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잘 나가는 학군에 수학학원을 크게 차려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원을 알게 할 거라며 학부모 설명회 계획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브리핑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까지 모시고요. 장모님, 이번에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우리 집안 책임지고 끌고 갑니다. 남편의 포부는 높고도 높았습니다. 그 포부만큼 노력이 따라줬다면 훨씬 좋았을 테지만요. 엄마 역시 남편과는 맞지 않다며 걱정하셨지만 남편은 대출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학원을 차릴 거라며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엄마는 사회이기도 하니 한 번만 믿어보자 심정으로 고민을 거듭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 시기 저희 시어머니가 끼어드신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희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시더니 자기 아들 사업에 한미천 보태달란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약간 당황해서 그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저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거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진즉에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사돈. 그래도 사돈께서 우리 아들 잘 봐주시고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거기 학원 청소라도 해서 아들 사업 열심히 도울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아부조 말에 엄마는 황당한 듯 웃으셨습니다. 이래서 돈 앞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는 것 같다고 씁쓸히 웃으시더라고요. 급작스레 태도를 변환해서 엄마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어머니 모습은 저도 웃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니네 시어머니 왜 그런다니? 나도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아니, 전화를 할 거면 진즉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하면 뭔 소용이야. 진짜 얄미워 죽겠네. 언니는 이번 일로 시어머니가 더 싫어졌다며 한탄했습니다. 심정이야 저도 같았어요. 전 엄마에게 남편 사업을 돕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나 엄마는 저와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남편의 열정과 진전성을 한번 믿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도 고사하고 사업에 열정이 있는 거라면 속는 셈치고 믿어주시기로 한 거죠. 제 남편이기도 하지만 제 딸의 아빠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했고 결과는 의외였답니다. 처음엔 미약해 보였던 출발이었는데 어느새 점점 학원생이 늘어나더니 동네에 입소문을 타고 대형 학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소홀해지지 않기만을 바랬어요. 저희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 당부했고요.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남편은 아직도 모르겠냐며 장모님에게 빌린 돈도 곧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태도는 아주 기고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당신만 나를 못 믿었던 거야. 거 봐봐. 잘 됐잖아. 난 뭘 하든 성공할 사람이야. 난 타고난 사업가라고. 원래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알아봐. 작은 그릇의 사람들은 큰 그릇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당신은 이제 집에서 애나 볼 처진데 나한테 고마워하지?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애나 볼 사람이라니. 나도 애 어느 정도 키워놓고는 나가서 일할 거야. 아이고, 무슨 일이야. 남편이 잘 벌면 여자들은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하냐? 경력 단절된 여자를 누가 뽑아준다고. 그렇다고 당신이 당신 엄마처럼 전문직도 아닌데. 기분이 나빴지만 저 스스로도 정말 누가 나를 뽑아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런 말들이 귀여운 허세라고 생각도 안 되더군요. 왜냐면 학원 사업이 잘 풀리고 난 후 남편은 매일같이 왕처럼 집에서 군림하려 들었거든요. 집에서 애 보는 사람이 왜 내조를 못하냐, 반찬을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들 순 없냐,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세탁기에 옷만 잘못 돌려도 역성을 냈으니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한 번씩 일부러 집에 들러 집안을 살피지 않았다면 아마도 남편은 저에게 더 엉망으로 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저에겐 친정엄마가 따로 주신 비상금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비상금 통장은 친정엄마가 절 따로 부르셔선 김서방에겐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너만 갖고 있어. 엄마가 보니까 지금 김서방 기고만장해서 사리 분별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 같던데 괜히 눈치 보지 말고 너 애 키우는데 필요한 거, 너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 알았지? 하고 말씀하시며 준 통장이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을 나 이 정도까진 필요 없어. 엄마는 무려 5억이란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엄마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하자면 그리 큰 돈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 감사해지는 순간이었죠. 엄만 여기에 친정 언니의 돈도 들어가 있다며 언니가 절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해서도 절 챙겨주는 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전 그 통장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꼭꼭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그 통장을 발견해버렸고 뭐냐고 묻기에 솔직하게 말하고 말았죠. 당시엔 이미 들키게 된 이상 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할 도리도 없었고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치약이 떨어져 남편에게 생활비를 좀 더 보내달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남편은 당시 저에게 돈 문제로 잔뜩 예민해 있었습니다. 학원이 비수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아니, 생활비를 그 정도 줬으면 됐지. 또 뭐 때문에 자꾸 돈을 달란 거야? 야, 200임 됐지. 그 이상 넘어가는 돈은 네가 벌어다 써. 여보, 당신이 우겨서 지금 우리의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는 거 잊었어? 그래놓고 무슨 생활비를 저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 돈 부족하다고 몇 번 말했어. 생활비 올려줘. 몇 번 남편과 입씨름을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절대 생활비를 올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열받더군요. 제가 돈을 안 벌고 있다는 걸 공격하는 것도 화났고요. 저는 당시 남편 도움 받기 싫어 동네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말하면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야, 알바해서 어떻게 돈 벌지 모르겠지만 뭐 잘 한번 해봐. 너도 좀 고생을 해봐야 네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지. 그지? 엄마가 주신 비상금 통장은 아끼고 아껴 나중에 우리 아이 등록금에 쓰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전 통장에 있는 돈을 야금야금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그래야만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날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시누이가 저에게 직접 문자로 자기 결혼하니 축의금 넉넉하게 해달라는 말을 전달한 날이었습니다. 생전 연락 없던 노처녀 시누이가 결혼 소식을 알리며 청첩장과 함께 축의금 얘기를 당당히 꺼냈으니까요. 전 대답 없이 읽고 그냥 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생활비 얘기를 할까 하다 입씨름하기 싫어 그냥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려 했죠. 근데 통장 금액이 0원이 돼 있더라고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0원이지? 순간 제가 글자를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전 어떤 전화를 받은 적도 없었고, 범인이라면 이 통장의 존재를 아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혹시 내 비상금 통장에서 돈 썼어? 그거 내 동생 시집 가는데 좀 보태라고 했지. 내가 그래도 명색에 제일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집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아니, 적어도 나한테 허락은 구해야지. 그게 당신 돈이야? 우리 엄마 돈이잖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순서 없이 막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말입니다. 야, 네 엄마 돈이라고 지금 유세 떠냐? 네 엄마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뭐. 그걸 꼭 굳이 따지고 들어 왜? 내가 너 시댁도 안 가게 해줘. 돈도 벌어다 줘. 남편 노릇 이만큼 하고 살았으면 됐지. 그 비상금 통장 썼다고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냐? 아침부터 사람 기분 잡치게. 여기서 저는 더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어떻게 저희 엄마 돈과 자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남편은 저 때만 해도 저희 엄마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해결하라고 하고 있었고요. 전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느꼈어요. 여기서 더 참다간 정말 호구되기 딱이겠더라고요. 나 당신이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해. 너 같은 놈하고는 진작부터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너랑 엮여서 인생이 완전 나락됐어. 뭐? 우리 엄마 돈이 네 돈이라고? 입장 바꿔 내가 시어머니 돈 썼으면 당신 가만히 있었겠어? 당신 동생도 똑같아.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다가 축의금하라고 문자 오는 거 보면 하나같이 돈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쥐뿔도 없지?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젠 진짜 모르겠다. 내 딸한테도 아빠는 없는 게 낫지.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전 그렇게 이혼 선고를 하고 서류까지 싹 써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한 번 던지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이거든요. 남편은 제가 이혼 선언하니 뭐가 당당한지 어디 할 테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너 같은 경단녀 누가 써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네가 왜 내 애를 가져가?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게. 너 지금 네 엄마 백만 믿고 까부나 본데 니네 엄마 전문직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라. 네 엄마도 늙었고 이제 은퇴할 나이야. 너한테 돈 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 우리 엄마가 그저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니?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저는 그 길로 엄마에게 소상히 다 털어놓았고 저희 엄만 성격대로 차분하게 다 들으시더니 그 다음은 완전히 제대로 된 복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남편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억대 위자료 소송을 거셨고 여기에 엄마의 로펌 회사 변호사들이 모두 동원됐죠.
사실 저희 엄만 일반 변호사가 아니고 큰 로펌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워낙에 일을 사랑하셔서 로펌까지 운영하게 됐는데 남편에겐 그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엄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남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여보, 장모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못난 사위가 주제도 모르고 나댔습니다. 네, 사부인, 저희 아들 요즘 학원도 안 돼서 죽을 지경이에요. 사돈 돈까지 갚으려면 얘 정말 노숙해야 합니다. 저희도 얘 거둘 형편 안 돼요. 이뿐만 아니라 제 허락 없이 통장에 돈을 빼는 죄까지 달게 받아야 했으니 남편, 아니 이제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 그 작자는 정말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버스는 떠났고 전 용서해줄 생각 없다는 차가운 말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지금은 이혼녀가 되어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무척 행복합니다. 전 남편이란 존재 하나가 떠나가니 세상이 다 환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혼에 대해 망설임이 있으시다면 그냥 한번 질러보세요. 제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